2023년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었던 실리콘밸리 은행. 그런 40년 역사의 은행이 36시간 만에 무너졌다는 걸요. 그리고 2주 만에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안전할까요? 최근 동네나 주변 은행점들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게 사라진 은행지점 5년간 약 1000개, 저축은행의 연체율 3년 만에 2.5%에서 9%로 급등, 새마을금고도 2023년에 한 번의 뱅크런, 한 달 만에 41만 명이 예금 중도 해지, 수협조차 10곳 중 8곳이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전부 우연으로 일어난 일일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뱅크런 코앞에 서 있습니다. 아니,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르고요. 그렇지만 개인이 그나마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깔끔하게 정리해뒀습니다. 주변에 빠르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은행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중 4대 은행,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같은 1금융권은 아직 괜찮습니다. 2024년 기준 이 네 은행이 거둔 순이익만 13조 3천억 원, 전년 대비 8% 이상 증가했어요. BIS 비율도 13.59%로 국제 기준을 훨씬 웃돕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곳은 이 금융권입니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이름은 익숙한데 정확히 뭐가 다른지 모르는 분들 많으시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1금융권은 은행법에 적용을 받는 시중은행이고 2금융권은 그 외의 금융기관들이에요.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이런 별도 법률로 운영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규제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2금융권은 1금융권보다 규제가 느슨해요. 그래서 더 높은 금리를 줄 수 있었던 거고 동시에 더 위험한 대출도 많이 해줬던 겁니다. 이 금융기관들의 상황이 지금 심각해요.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2024년 연체율이 8.52%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2015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예요.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9%를 넘어섰습니다.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기업 대출 연체율은 더 심각해요. 12.81%입니다. 10개 기업 중 1개 이상이 돈을 못 갚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새마을금고와 수협입니다. 새마을금고는 2024년 한 해에만 1조 7천억 원 이상의 순손실을 기록했어요. 1963년 창립 이후 61년 만에 최대 적자입니다. 신협도 22년 연속 흑자 기록이 끊기면서 3,419억 원 적자. 수협은 전국 67개 조합 중 절반이 넘는 34곳이 적자예요. 10곳 중 8곳이 마이너스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나 어르신들 중에 새마을금고 쓰시는 분 많지 않으세요? 특히 시골이나 중소도시에서요. 새마을금고가 전국에 1,300개가 넘습니다. 농협 바음으로 많아요. 동네마다 하나씩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관이 흔들리면 영향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합원만 2천만 명이 넘어요. 대한민국 인구의 40%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나빠졌는지 짚어봐야 해요. 원인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PF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아직 짓지도 않은 건물에 미래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분양이 잘 되면 돈을 갚고 분양이 안 되면 부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020년, 2021년 저금리 시대에 이 2금융권들이 어마어마하게 공격적으로 PF 대출을 해줬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해보세요. 기준금리가 0.5%였어요. 역대 최저였죠. 돈 빌리기가 이렇게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부동산은 계속 올랐고 다들 더 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행사들은 여기저기 땅 사고 프로젝트 밀어붙이고 금융기관들은 앞다퉈 돈을 빌려줬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PF의 큰 손이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2023년 4월 기준 부동산 대출 규모가 56조 원, 2019년 대비 2배로 뛰었습니다. 4년 만에 2배요. 이게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에요. 근데 금리가 치솟으면서 상황이 뒤집어졌어요. 2022년부터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0.5%에서 3.5%까지 7배가 뛰었어요. 건설 비용은 올라가고 분양은 안 되고 시행사들이 이자를 못 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PF 전체 규모가 약 200조 원인데 이 중 부실 우려 사업장이 최소 500곳, 금액으로 치면 23조에서 25조 원 정도가 위험한 상태예요.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더 심각해요. 서울, 강남은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지만 지방은요. 2024년 10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6만 6천여 호 중에서 지방이 5만 2천 호입니다.
80%가 지방이에요. 그리고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14,000호가 넘습니다. 악성 미분양이 뭐냐면요. 건물은 다 지어졌는데 팔리지 않아서 빈 채로 서 있는 아파트예요. 시행사 입장에서는 건설 비용은 이미 다 들어갔는데 분양 수입이 없으니까 대출 이자를 못 갚는 거죠. 그 이자 부담이 고스란히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부실 PF들이 왜 빨리 정리가 안 되냐면 지방 사업장을 사려는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팔아도 손해, 안 팔아도 손해.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손실을 인식하는 걸 최대한 미루고 있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에버그리닝이라고 해요. 만기를 계속 연장해주면서 부실을 숨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상황이 더 꼬여요. 최근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배드뱅크라고 불리는 채무 탕감 정책이에요. 간단히 설명하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최대 100%까지 탕감해 주겠다는 겁니다. 대상자가 113만 명, 규모가 16조 4천억 원이에요. 취지는 이해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는 거니까요. 하지만 금융권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일단 이 배드뱅크 재원 8천억 원 중 절반인 4천억 원을 금융권에서 출연하라고 합니다. 이미 부실에 허덕이는 은행들한테 또 돈 내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대규모 채무 탕감이 이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실하게 갚던 사람들도 생각이 바뀝니다. 버티면 탕감이고 갚으면 손해 아닌가? 이런 도덕적 해이가 퍼지면 연체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금융권에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심성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금융권의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요. 저축은행은 2023년에 5,758억 원 손실, 2024년에 3,974억 원 손실, 2년 연속 적자예요.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세 곳을 합치면 2024년 적자가 2조 3,526억 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기관들 60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예요.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큰 적자입니다. 잠깐 외환위기 얘기가 나왔으니 그때랑 비교를 좀 해볼게요. 1997년 외환위기 때 종금사,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왜 무너졌냐면 과도한 부동산 대출과 부실기업 대출 때문이었어요. 지금이랑 비슷하죠? 당시에도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다들 대출을 늘렸다가 경기가 꺾이니까 한꺼번에 부실화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와 다른 점도 있어요. 외환 보유고도 훨씬 많고 금융 시스템도 더 견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금융권 부실 규모만 보면 오히려 그때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저축은행 중에서 대형사들도 상황이 안 좋아요. 한국투자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OK저축은행 연체율이 모두 9%를 넘었습니다. 금감원이 연말까지 연체율을 5에서 6% 수준으로 낮추라고 주문했는데 현실적으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이 망하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최악의 시나리오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뱅크런의 전염입니다. 2023년 새마을금고 사태를 기억하시죠?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가 부실대출 문제로 합병된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이 시작됐어요. 한 달 만에 41만 건 이상의 예적금이 중도 해지됐습니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한 곳에서 시작된 불안이 전체로 번진다는 거예요. 건전한 금융기관까지 같이 휘말립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아세요? 새마을금고 앞에 새벽부터 줄이 늘어섰어요. 문 열기 전부터 80명씩 대기했습니다. SNS에서는 불안한 글들이 퍼지기 시작했고요. 정부가 급하게 진화에 나서서 겨우 수습됐어요. 만약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중 하나가 영업정지를 받는다? 2023년보다 훨씬 큰 규모의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 서민금융의 마비입니다. 이 금융권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는지 아세요? 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저신용자들이에요. 신용등급 낮거나 소득 증빙 어렵거나 담보 없는 사람들이요. 통계를 보면 저축은행 대출자의 70% 이상이 중저신용자입니다. 이 금융기관들이 무너지면 서민들이 돈 빌릴 곳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 대부업체, 불법 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자율은 훨씬 높아지고 서민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자산 가격의 폭락입니다. 부실 PF 사업장들이 한꺼번에 경공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가격이 급락합니다. 그러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니까 더 많은 대출이 부실화되고 금융기관 건전성은 더 나빠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방 부동산은 이미 이런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남한테만 영향 가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내 집 가격도 떨어지고 담보대출 받은 분들은 추가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어요. 이걸 마진콜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예금, 내 보험, 내 퇴금 이게 다 금융기관에 들어있잖아요. 어딘가에서 문제가 터지면 내 돈도 영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히 손 놓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이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세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24년 만에 처음 상향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한 금융기관당 원금과 이자 합쳐서 1억 원까지는 정부가 보장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금융기관별로 따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A은행에 1억, B저축은행에 1억, 새마을금고에 1억 넣어두면 각각 1억씩 총 3억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ELS, DLS 같은 파생 상품, 실적 배당형 상품, 환매 조건 부채권, RP 이런 건 보호가 안 돼요. 그리고 보험사 파산 시에도 보험금은 보호되지만 변액보험의 투자 손실은 보호 안 됩니다. 내가 가입한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 체크해 보세요. 한 금융기관에 1억 원 넘게 넣어둔 게 있다면 분산시키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 큰 돈을 넣어뒀다면 더 신경 써야 해요. 두 번째,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를 확인하세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조합들은 경영공시를 합니다. BIS 비율, 연체율, 고정이하여심 비율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BIS 비율은 7에서 8% 이상이어야 하고 연체율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고정이하여심 비율이 10%를 넘어가면 위험 신호예요.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BIS 비율은 은행의 체력이에요. 높을수록 튼튼한 겁니다. 연체율은 빌려준 돈 중에 제때 안 들어오는 비율이에요. 높으면 위험한 거죠. 고정이하여심 비율은 아예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대출 비율이에요. 귀찮더라도 내 돈 넣어둔 곳의 건전성 지표는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 정보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금융감독원 금융통계 정보 시스템 치시면 바로 나와요. 세 번째, 현금 비중을 적절히 유지하세요. 뱅크런이 일어나면 당장 현금 인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실제로 2023년 새마을금고 사태 때 현금 인출 대기줄이 아침부터 80명씩 늘어섰습니다. ATM 인출 한도도 걸려 있어서 한 번에 많이 못 뽑아요. 한두 달 정도 생활할 수 있는 현금은 집에 보관해두는 게 좋아요.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를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급할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화재나 도난이 걱정되시면 금고를 사용하시거나 여러 장소에 분산해서 보관하세요. 네 번째, 대출이 있다면 리스크를 점검하세요.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금리가 더 오를 경우 감당할 수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지금 월 이자가 100만 원이면 금리 1% 더 오르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대출 원금 3억이면 연간 300만 원, 월 25만 원 더 나가는 겁니다. 연체하면 신용등급 떨어지고 대환대출도 어려워지고 악순환에 빠집니다. 가능하다면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대출 원금을 줄이는 방향을 고려해 보세요. 지금 여유자금 있으면 중도 상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 부동산 투자는 더 신중하게 하세요. 특히 지방 부동산, 오피스텔, 상가 같은 건 당분간 조심해야 합니다. PF 부실이 완전히 정리되려면 최소 2026년, 길면 2027년까지 걸린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급하게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급매물 나온다고 싸게 샀다가 더 떨어지면 손해예요. 바닥이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적어도 PF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때까지는 관망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확실성이 큽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금융당국이 부실 PF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고 2024년 3분기 기준 부실 우려 사업장이 2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정리 및 재구조화 실적도 전년 대비 13조 원 넘게 늘었어요. 예금보호 한도 상향도 금융시장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도 여전합니다. 지방 부동산 침체가 언제 풀릴지 모르고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 정부의 채무 탕감 정책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고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중국 부동산 위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변수가 너무 많아요. 결국 중요한 건 개인이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정부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도 피해는 개인이 봤습니다.
나중에 구제책이 나오더라도 그 사이에 받는 스트레스, 불안, 실질적 손해는 고스란히 개인 몫이에요. 큰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도록 재무 구조를 점검하고 분산 투자하고 현금을 확보해 두세요. 금융기관 건전성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면요. 첫째, 한 금융기관에 1억 넘게 넣지 마세요. 9월부터 보호한도 1억으로 올라갑니다. 둘째, 내 돈 넣어둔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 확인하세요. 셋째, 현금 5에서 10%는 따로 빼두세요. 넷째, 변동금리 대출 있으면 고정금리 전환 검토하세요. 다섯째, 지방 부동산, 상가, 오피스텔 투자는 당분간 보류하세요. 지금 은행에 1억 원 넘게 넣어둔 분들, 이번 영상 보시면서 정리하셨죠? 그런데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에 큰돈 넣어두고 이 영상 안 본 분들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특히 부모님 세대분들요. 그분들한테 공유해주세요. 진짜 중요한 건 평소에 대비하는 겁니다. 언제나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남들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데 필요한 정보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